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이특커의 이대호 변리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딥러닝 분야의 특허 사례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딥러닝 분야의 엔지니어분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은 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굳이 특허 등록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항상 이런 그림들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970년대 과학 잡지에 부록으로 제공되던 TV의 회로도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요즘 일어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1970년도에 TV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보시면 기술 발전의 초기에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인공지능 분야만의 특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느 분야건 간에 기술 성숙이 일어나면 오픈 이노베이션이 중단되고 지적재산권의 중요도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딥러닝 분야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주도하고 있는 구글도 관련 기반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관련 특허를 2016년도에 출원해서 2019년도에 등록받은 것은 저희가 이전에 한번 칼럼으로 다룬 적도 있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청구항이 구글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관련 특허를 등록받은 청구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플랫폼은 주로 오픈소스 라이센스 정책에 의해서 공급이 되죠. 예를 들어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아파치 2.0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내에서 특허 허용 조항도 포함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오픈소스 라이센스들이 예를 들어 구글의 모든 특허를 아무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의해서 사용 허락이 되는 특허들은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특허에 한정됩니다. 반대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을 따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내가 독자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경우에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특허 등록이나 제품화가 불가능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도 특허 활동이 다른 분야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잘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특허 자체는 왜 중요한 걸까요? 저희가 우리는 기술 스타트업이니까 특허 하나쯤은 있어야지 뭐 이렇게 막연한 이유 말고 특허 활동을 과연 기업에서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정답은 아마도 너무 당연하게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허 활동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특허라는 것, 지적재산권이 사업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를 하게 될까요? 지적재산권이 사업의 성공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독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있을 수 있겠죠. 특허권의 본질적인 권리의 내용 자체가 내가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초과 수익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서 사업의 성공에 기여한다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라이센싱 등을 통한 현금 흐름 창출이 있겠습니다. 내가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당장 내가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기업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 등의 현금 흐름을 추가로 창출해서 사업의 성공에 기여하는 바, 이것이 두 번째 기여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방안, 즉 기업 자산으로서 평가를 통한 기업 가치 향상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딥러닝 스타트업이라면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드렸던 기업 가치 향상에 대한 측면에 특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 기술 기업의 경우에 기술력이 회사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기업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물론 출시된 제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지만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제품을 통해서 모두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기술력 자체는 제품에 사용된 알고리즘, 그리고 이러한 알고리즘이 구현된 소스코드에 반영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기업 가치를 어필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입장에서 볼 때도 이 기술력을 인정받자고 소스코드를 모두 공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이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알고리즘이 특허를 통해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적용된 알고리즘에 대한 관련된 특허들을 제시함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기술력을 안전하게 상대방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기업 M&A 과정에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기업의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어필한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작년에 있었던 수아랩의 M&A 사례입니다. 저희는 M&A 실사 과정에서 수아랩의 특허가 제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었고, 이를 통해 기술력을 어필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수합병 과정이 끝나고 인수회사로부터 IP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특허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인공지능 특허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특허와는 접근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특허라는 것은 크게 방법과 디바이스에 대해서 특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룰 기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경우에 알고리즘을 플로우 차트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를 프로세스의 측면에서 방법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딥러닝 모델의 경우 인퍼런스 프로세스를 규칙성 있는 플로우 차트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 딥러닝 모델의 특징은 네트워크 모듈 자체의 구조의 특이성이 있거나 데이터의 흐름에 따라 네트워크 레이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특허도 네트워크 모듈의 구조를 이루는 세부 레이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묘사하거나 이 레이어들이 데이터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표현해서 특허를 보호받게 됩니다. 저희가 딥러닝 특허에서 네트워크 레이어의 묘사 및 상호작용을 어떻게 표현해서 특허를 받는지를 예시를 통해서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번 특허는 저희가 세미나를 할 때마다 뜨거운 반응을 받는 특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특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2006년도 특허로서 컨버전셜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구성을 특허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이 특허의 청구항을 구성하는 특허 청구항인데요. 첫 번째로 크게 적어도 하나의 컨볼루셔널 레이어, 그리고 적어도 하나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가지는 패턴 인식 시스템을 모두 자신의 권리 범위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한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밑에 있는 회색 부분으로 적혀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이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사이의 데이터의 흐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항에 트레이닝을 위한 로스 펑션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같이 특허하는 사람들은 남의 특허에 이렇게 공식이 들어가 있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식만 안 쓰면 해당 특허의 권리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공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해당 공식은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의 공식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특허는 컨버전 레이어가 단 하나라도 존재하고,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단 하나라도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을 트레이닝할 때 로스 펑션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쓰는 모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권리 행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딥러닝 특허는 네트워크 모듈들을 구성하는 레이어들의 구조를 청구하거나 레이어 간의 상호작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특허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딥러닝 프로세스에서 어떤 내용들이 특허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딥러닝 개발 및 적용의 프로세스를 보면 이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이 전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이 트레이닝된 모듈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인퍼런스하는 사이클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기존 모델을 그대로 쓰시기도 하고요. 기존 모델에 수정을 가한 차별화된 모델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당연히 네트워크 모델에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네트워크 모델에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가장 강한 특허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나 기존 네트워크 모델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에도 특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처리 단계를 보면요. 트레이닝 목적으로 데이터에 차별화된 방법으로 수정이나 증강을 가하거나 별도의 전처리를 하는 경우 별도의 특허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네트워크 모듈을 그대로 쓰면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과물의 활용 등의 차별화 포인트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특허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특허들은 저희가 뒤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보통 딥러닝 모델 자체를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하는 단계는 일반적인 경우에 서로 대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들을
훈련을 시키면 동일한 문제들을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풀게 되니까요.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사이에는 미러링하는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특허 청구항을 잡을 때는 인퍼런스 단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특허 청구항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트레이닝 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특허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 이 트레이닝 단계에서 인퍼런스 단에 존재하지 않는 추가적인 모듈의 부가가 있거나 차별화된 데이터의 흐름들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트레이닝 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겐 같은 경우에 실제 인퍼런스에서는 생성 모델만 사용이 되지만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사용이 되게 되죠. 이러한 경우에는 인퍼런스 단과 트레이닝 단에서 사용되는 모듈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트레이닝 단에 대해서 별도로 특허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특허는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에서 별도의 특허 출원을 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건 휴렛패커드에서 2014년도에 출원됐던 특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을 특허로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데이터에 인페인팅과 오클루전을 반복함으로써 데이터의 개수를 증강시키기 위한 기술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기본 데이터셋에 오클루전을 한 다음에요. 오클루전 파트를 마스킹을 하고 해당 오클루전된 마스킹된 파트를 오클루전 되지 않은 부분을 이용하여 인페인팅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의 개수를 n배씩 증가하는 증강 방법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특허는 마찬가지로 데이터 전처리 관련 특허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연어 처리에서 널리지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된 특허로서 아마존에서 2015년도에 출원된 특허입니다. 이건 이미지 파싱을 통해서 널리지 베이스를 자동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특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해당 방법은 텍스트 베이스된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어 위키피디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파싱된 데이터를 가지고 널리지 베이스를 구축한 다음에요. 별도의 이미지 소스로부터 서브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획득한 다음에 해당 서브 카테고리의 이미지들을 할당해서 계층화된 널리지 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들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특허는 구글에서 2016년도에 출원된 특허고요. 이건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예 중에서 트레이닝 방법의 특이점이 있어서 트레이닝 과정에 대한 특허가 현출된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 중에서 120번이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가 트레이닝 데이터고요. 트레이닝 데이터는 당연히 트레이닝 인풋 122번과 그리고 타겟 아웃풋, 그러니까 라벨 읽는 데이터 124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트레이닝 과정에서 특이한 점들은 바로 타겟 아웃풋, 라벨 읽는 데이터를 한번 130번 노멀라이제이션 엔진에서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을 위해서 제공한다는 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번 학습을 하기 전에 출력된 라벨링 값, 이미 설정된 라벨링 값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함으로써 도메인 디펜던시를 없애는 방법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해당 발명의 특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014년도 IRSVRC에 제출했었던 이 논문,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에 관련된 논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5년도에 해당 논문에 대한 특허를 그대로 제출한 바가 있는데요.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전체 프로세스에서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 레이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 레이어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특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네트워크 모듈 자체에 차별화가 되어 있어서 네트워크 모듈 자체에 대한 내용들을 특허로 제시한 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2016년도에 미국의 아톰와이즈라는 기업에서 특허를 출원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아톰와이즈는 미국에서 최근 곽강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들 중에 하나인데요. 기술 내용들은 신약 개발 분야의 인공지능을 활용하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기존에 이미 신약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약품들에 대한 분자 구조가 있고 거기에 대한 약효들이 있으니까요.
이것들을 트레이닝 데이터로 해서 컨버리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면 이 학습된 컨버리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이 새로운 분자 구조를 입력을 받으면 해당 분자 구조에 대해서 이 약효에 대한 스코어링을 할 수 있고, 이 스코어링 값을 기초로 해서 임상 실험을 한 신약 후보 물질 데이터들을 먼저 뽑아내겠다는 것이 메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하지만 전체 특허들을 봤을 때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하거나 제시하는 바는 전혀 없고요. 이 전체 분자 구조를 어떻게 뉴럴 네트워크에 입력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자 구조를 일종의 복술 맵으로 치환을 시킬 때 실제 저희가 분자 구조라고 하면 3차원의 구조를 띠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일단 2차원 구조로 우리가 보겠다. 그리고 분자 구조의 구조상에서 결합 사이의 크기나 길이나 이런 결합력의 차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일단 결합의 길이도 노멀라이즈해서 다 1로 보겠다. 이렇게 치환을 해서 입력을 해도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효능을 찾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더라 라는 파인딩을 찾아서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당하는 CNN에 맞는 복수맵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특허로 청구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순수 소프트웨어 분야의 특허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서 칩셋 관련 하드웨어 특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특허를 한번 보시면요. 구글의 TPU와 관련된 특허로 추정이 되는 2017년도에 구글이 출원한 특허입니다.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면 칩셋 아키텍처에서 우리가 특수한 설계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이 컨버레이셔널 연산을 수행할 때 스트라이드를 1로서만 제한을 했을 때 이런 하드웨어적인 제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극복하느냐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특허로서 출원을 하고 있고요. 해당하는 내용들은 하드웨어 칩셋 아키텍처 디바이스에 대한 특허로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특허 사례들과 별도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특허 등록과 연구개발 활동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드릴 설명에 대해서 지리적인 개념에 대한 비유로서 생각을 하시면 전체적인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인류의 지식의 총량이라는 것들을, 지식의 지평이라는 것들을 지리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미지의 영역을 탐험한다라는 것들을 지식의 미지의 영역들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한다는 것과 대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하고 있는 연구개발 R&D 활동은 일종의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것이고, 미지의 기술을 개발하고 기존의 기술 수준의 지평을 넓히는 활동을 함으로써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특허 등록은 단순히 탐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개척한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자신의 영역으로 선언하기 위한 활동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특허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면 이런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특허 제도는 인류의 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로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새로 인류의 미지의 영역, 지식의 미지의 영역을 넓혔다면,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고 탐구했다면 그 영역에 대한 특정 기간 동안의 독점권을 주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찌 보면 이전에 인류가 아직 지구의 전 영역을 탐구하기 이전에 모험가들이나 탐험가들이 탐험을 떠났던 주요 인센티브들 중에 하나가 새로이 발견된 영역에 대한 지배권 혹은 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독점권들을 이 정부에서 일정 기간 허용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센티브가 되고 모티베이션이 되어서 대항해 시대와 같은 여러 가지 새로운 미지의 영역으로 대한 탐구가 굉장히 활발했던 것들을 예시로 드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논문 활동과 특허 활동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기본적으로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갔다 왔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지평이 있고요. 내가 이전에는 인류가 모르던 새로운 지식을 알아냈는데 그 새로운 지식에 대한 탐구 지점으로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길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특허 명세서라는 것은 특정 지점으로 가는 길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특정 지점으로 갔던 길 근처에 있는 영역들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지점으로 가기 위한 길만 보여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그 지점으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지점을 가면서 근처에 있는 기술적인 유사한 영역들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다 포괄하는 방식으로 특허가 쓰여져야지만이 영역적인 관점에서 최대한의 특허 청구 범위 그리고 특허 권리의 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논문을 쓰는 방식과 특허를 쓰는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논문은 새로운 지식의 지점에 대해서 갈 수 있는 방법, 재현 가능한 방법 하나만을 보여주면 되지만 특허는 해당하는 발견과 연관되어 있는 유사한 베리에이션들을 최대한 많이 제시하고 해당하는 베리에이션에 대해서도 내 권리로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여야지만이 최대한의 권리 범위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논문과 특허 명세서라는 두 개의 문서는 기술 문서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그 목적이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작성 방식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다른 방식을 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논문 활동을 활발히 하시면서도 이 특허 명세서에 대해서 논문 활동을 하면서 부수적인 문서 정도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문제점이 발생했던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특허 명세서의 작성 방법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2015년도에 페이스북 AI 리서치 랩에서 발표했던 논문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라플라시안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슈퍼 레졸루션을 하겠다라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라플라시안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고주파 영역과 저주파 영역으로 단기적으로 분할하는 그림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해당하는 논문의 가장 특징적인 점들은 이 라플라시안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거꾸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해당 동작들이 슈퍼 레졸루션을 위한 동작이 되지 않느냐라는 점에 착안한 논문들입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시퀀스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주파 영역에 대한 이미지들을 추가로 넣어줄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이 올라갈 때마다 고주파 영역들을 겐을 이용해서 생성을 한 다음에 한 단계씩 해상도를 높여간다는 내용들을 논문에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논문과 관련되어 있는 특허들을 찾아서요. 해당 논문과 그리고 특허 명세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실제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페이스북 AI 리서치 랩에서 낸 논문과 특허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케이스의 예시를 들 수 있기를 바랬는데 실제로 비교를 한 결과는 양 문서에 공통된 부분이 80% 이상 차지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이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 문서의 목적과 방향성이 다르다는 걸 고려하면 굉장히 잘못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특허로 옮겨 담았을 때 어떠한 문제점들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왼쪽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방금 전에 봤었던 페이스북 리서치 랩에서 나왔던 랩겐이라는 논문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 해당 논문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중국에 있는 대학교 리서치팀에서 추가로 연구 결과를 제출한 논문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한 겁니다. 해당하는 중국 논문의 기본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었냐라고 하면 슈퍼 레졸루션을 함에 있어서 각 단계마다 겐을 이용해서 고주파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면 단계별로 이전 단계가 끝나야지만이 다음 단계에 돌입할 수 있기 되므로 토탈 인퍼런스 타임이 너무 길어진다. 왜냐하면 전 단계가 끝나기 전까지는 다음 단계의 해상도 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전 단계가 끝난 다음에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고 이런 점들이 전체 속도를 많이 늦추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겐을 통해서 고주파 이미지를 단계마다 하나하나씩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CNN의 피처 맵들이 각 단계에서의 고주파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하나의 CNN의 동작을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 슈퍼 레졸루션 단계를 한 번에 진행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라플라시안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해서 슈퍼 레졸루션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자기네들의 방법이 훨씬 더 진보되어 있으면서도 전체 인퍼런스 타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논문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 저희가 뒤에 있는 중국 논문에 대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특허들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의 경우에는 출원된 이후에 1년 6개월 이후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아직 후속 중국 논문에 대응되는 특허들을 저희가 공개된 내용들을 찾지는 못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이 앞에 있는 페이스북의 논문과 뒤에 있는 중국 연구팀의 논문, 그리고 양자의 논문을 기반으로 한 특허들은 개별적으로 다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뒤에 있는 중국 연구팀이 앞에 있는 페이스북 리서치팀의 연구 성과에 영향을 받아서 추가적인 연구를 했다라고 해서 뒤에 있는 논문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라플라시안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해서 슈퍼 레졸루션을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면서 이왕에 제안을 하면서 다른 베리에이션들을 페이스북이 미리 특허 청구항의 명세서에 포함시켜 놨다라고 하면 후속되어 있는 중국 연구팀이 우리의 연구 성과를 이용해서 다음 단계의 특허에 대해서 자신들이 권리 주장을 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페이스북이 최초 특허 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베리에이션에 대한 고려들을 함에 있어서 다소 게을렀기 때문에 추가적인 후속 연구에 대한 독점권들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특허 명세서는 최초의 논문에 있는 방향성과 목적 자체가 달라야 되는 것이고 베리에이션에 대한 고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고려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오히려 내가 낸 특허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추가적인 특허권들을 확보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이 특허 명세서와 논문 자체에 대한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 이유이고 특히나 특허 명세서에 있어서 베리에이션을 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야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언제 특허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시점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술에 대한 내용들은 컨셉의 단계를 거쳐서 구체화가 될수록 인벤션의 단계를 지나서 테크놀로지의 단계로 간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특허는 인벤션 단계에서부터는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컨셉과 인벤션 그리고 인벤션과 테크놀로지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어디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컨셉과 인벤션의 경계를 구분짓는 기준은 실현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인벤션과 테크놀로지를 구분짓는 기준서는 실현 여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특허법상으로 저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최저 기점에 해당하는 컨셉과 인벤션을 가르는 실현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하면 내가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현재 인류의 지식 수준이나 기술 수준을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실현 가능성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당장 못하더라도 우리 회사 내부에서 당장 해당하는 기술 과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도 다른 회사의 협업을 통해 혹은 공개되어 있는 기술의 조합을 통해서 어떤 기술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시점부터 해당하는 기술적인 과제의 해결 수단은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논문을 내에 있어서 어떤 단계에서 특허를 낼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연구 설계를 하는 단계, 이 설계된 연구를 가지고 모델 검증 및 실험을 하는 단계, 그리고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논문을 발표하는 단계, 그리고 발표된 논문들을 실제로 제품에 적용해서 제품에 출시하는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각자의 단계들 중에서 과연 언제 특허를 낼 수 있는지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 1번, 2번, 3번이라고 표시를 해뒀는데요. 어떤 시점에서 특허를 낼 수 있는지를 고려를 해보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1번 단계에 있어서는 충분히 특허를 낼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라고 하면 연구 설계 단계에서 모델 검증 및 실험이 미처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해도 연구 설계를 위한 아키텍처나 실험 구조들은 이미 다 결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모델 검증 및 실험 단계에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는 특허 명세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허 명세서에서는 실험 결과값들을 굳이 넣을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모델 검증 및 실험을 하기 전에도 충분히 특허를 낼 수 있고 오히려 저희가 남들보다 아이디어를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에서는 연구원들이 특허 말고도 논문 활동에 주력을 많이 하고 논문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이런 상담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연구 설계까지 해놓고 실제 제품 개발에 바빠서 나중에 모델을 실험해보고 검증해보고 나중에 논문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관련되어 있는 논문과 비슷한 아이디어가 다른 논문에 학회에 발표가 되더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저희의 대답은 항상 그렇다면 연구 설계가 끝난 시점에서는 일단 회사에 보고를 하고 저희한테 가져오셔야 오히려 실제로 모델 검증 및 실험이 뒤로 미뤄지더라도 저희가 관련된 권리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네, 30분이라 한정된 시간 동안 핵심적인 내용들만 제시를 드리라고 저희가 구체적인 다른 재밌는 예시들이 좀 빠진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결론을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이 혁신이 이루어지는 수단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택한다라고 해서 특허에 대한 출원 활동이 미루어질 필요는 없고, 그리고 경쟁사들도 마찬가지로 출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이라고 해서 특허 활동에 대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특허 활동이라는 것 자체는 궁극적으로 비즈니스의 성공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특히나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력이 강조되는 분야의 특허들은 회사의 밸류에이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특허 활동이라는 것이 이 연구 활동과는 본질적인 목표를 달리하기 때문에 논문 발표와는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더 빠른 타이밍에 더 넓은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써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들은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남아있는 질문 답변 세션을 통해서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